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날씨가 좋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34쪽이 되겠습니다. 순현재가치법, 할인현금 흐름분석법이죠. 자, 저번 주에 영업의 현금 흐름 측정을 통해서 어림세법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시험 문제 또 매년 출제되는데 최근 4년간은 이론으로 계속 출제를 하고 있고 올해도 이론이 또 출제가 예상되는 단원이에요. 할인현금 흐름분석법. 자, 여러분들이 여기가 뭐 계산 문제 나올 줄 알고 많이 포기를 해서요. 요즘 4년간 계속 이론 쉽게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개념과 특징을 잘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 이 부동산 투자로부터 이 미래 예상되는 현금, 돈 들어오는 건 유입이죠. 이 현금 흐름은 돈 들어온 현금 유입. 자, 돈 들어온 현금 유입도 있고 돈이 나가는 현금 유출도 있어요. 요걸 두 개 더 해준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돈이 일정 기간 동안 돈이 들어온 거와 나간 거 다 더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미래에 예상되는 우리가 현금 흐름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을 합니다. 현재의 가치로 할인해서 투자 결정을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 또는 할인 현금 흐름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할인 기법으로서 문제는 이 세전이 아니라 세금을 납부한 이후의 소득, 이 세후 소득을 기준해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 세금을 납부해서 여러분 통장으로 들어오는 세후 소득 기준인데 또 부동산을 취득을 하죠. 그럼 취득을 하면은 보유 기간 동안에 여러분 부동산을 뭐 5년 보유할 수도 있고 10년 보유할 수도 있는데 보유 기간 동안을 운영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뭐 한다? 처분을 하죠. 그래서 이 취득에서 이 처분에 이르기까지 전체 기간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10년 보유하든지 하여튼 그 전체 기간, 이 전체 기간 동안에 현금 흐름을 다 반영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득, 이득, 자본이득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가 기간 동안의 현금 흐름을 다 반영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밀하게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방법은 정밀하게 투자를 분석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요, 꼭 우리 간단히 계산할 땐 첫 해만 물어요. 왜? 전체 기간이니까 전체 기간을 출제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 출제할 때는 첫 해만 따지고 묻는데, 그래서 요즘에 계산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 개념, 뭐 이론을 출제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 세 가지 중에서 우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거기에 순현재 가치법. 자, 현재 가치를 줄여서 뭐라고 하죠? 현가라고 하죠. 순현재 가치법 또는 순현가법. 시험 문제는요, 순현재 가치법 이렇게 출제하기도 하고요, 순현가법으로 이렇게 출제를 하죠. 자, 우리는 네트가 순이죠. 그로스는 총이고, 그래서 순현재 가치법의 이 개념을 보면은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뭐를 해야 된다? 순현가의 개념인데, 자, 시험 문제에 지금 순현가의 개념이 계속 출제가 되고 있고 2년 전 28회는 정답 지문으로 물었어요. 순현가의 개념. 자, 그러면 이 순현가법의 개념을 통해서 순현가의 개념을 유추를 해야 되는데, 우선 부동산 투자로부터 장래 예상되는 세후 소득의 현재 가치의 합계와 처음에 투자 비용으로 지출한 자기 자본이 있어요. 이 지분의 현재 가치 합계를 비교해서 투자 결정을 하는 방법이
순형가법입니다. 그러면 그 개념을 수식으로 쓰면요. 부동산 투자로부터 장래 예상되는 현금 유입, 요 돈이 들어오는 거죠. 이게 바로 세후 소득이야. 현금 유입이 세후 소득인데, 이 현금 유입에 있어서의 현재 가치, 항상 투자의 판단 시점은 무슨 시점? 현재 시점.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뭐를 빼냐? 또 투자로부터 또 장래 예상되는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는 현재 시점에서의 투자 금액, I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2년 전에요, 이걸 출제했거든요.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뺀 것을 순현가라고 한다. 그 5개 지문 중에 맞는 거, 정답은 요게 정답이었습니다. 요 수식 그대로 출제했어요. 근데 문제는 항상 투자의 판단 시점은 무슨 시점? 현재라는 걸 꼭 명심해야 돼. 그래서 시험 우리 출제할 때 보면 요걸 막 빼서 출제를 합니다. 빼서. 그러니까 주의해 두고, 이때 현금 유출은, 이 현금 유출은 지분 투자액이다. 투자한 자기 자본, 총 투자액이 아니라 뭐죠? 지분 투자액을 말하고요. 이때 현금 유입은요, 우리 배운 거 보유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영업 처분 시에 보유기간 동안에 세후 현금 수지에다가 또 처분 시에 세후 지분 복귀, 그 두 가지를 현재의 가치로 다 할인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그래서 우선은 계산 문제 나오면 복잡하니까 아예 틀린 게 낫고, 수식 나오면 맞추고, 이 개념. 자, 우선은 이 현금 유입은 돈이 들어오는 수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현금 유출은 돈이 나가는 뭐죠? 비용. 수입 비용으로도 출제하기도 해요. 자, 이때 미래에 예상되는 시험 문제, 또 작년에 또 출제, 요즘 계속 3년 연속 나오고 있네요.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할 때 할인율로서 뭐를 사용한다? 요구 수익률을 사용한다. 이것을 지금 계속 3년 연속 출제하고 있어요. 요구 수익률, 시장 이자율이죠. 자본 비용인 요구 수익률을 사용한다. 요구 수익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요구 수익률을 알아야 현재의 가치로 할인한 다음 순현가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특징이 있죠. 순현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미리 할인율이 요구 수익률이 결정되어져야 한다. 지문, 그게 또 출제할 수도 있거든요. 요구 수익률을 알아야 순현가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요 수식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오니까 꼭 올해도 출제 예상이 되죠. 수식은 꼭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러면 투자, 의사결정, 판단, 기준이 있거든요. 자, 독립적 투자, 한 투자의 의사결정이 다른 투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자, 현재 가치는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빼는데, 자, 여기서 주의할 건요, 뭐를 기준한다? 여기 뺀 거기 때문에 0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야. 시험 문제는 0이 아니라 뭘로 출제를 많이 해요? 1로 출제를 많이 해요. 1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시험에 날 때 꼭 주의해야 되는데, 투자 판단 결정 기준에서 순현가는 뭐를 기준? 0을 기준. 0보다 크면요, 현금 유입의 현가가 현재 투자한 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투자를 뭐 한다? 채택을 하고, 그 반대인 경우는 현금 유입의 현가보다 현재 투자한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이때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투자를 기각을 해요. 투자 판단 기준, 우선 상당히 중요한데 뭐를 기준? 0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 그리고 상호 배타적 투자의 경우에는, 배타적일 경우에는요, 한 투자를 결정하면 나머지는 배제시켜요. 그러면 항상 여러분이 요걸 따져야 돼요. 항상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 있죠? 항상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은 요겁니다.
순현재 가치가 0보다 큰 투자안이 여러 개 있겠죠? 그럼 그 투자안 중에서도 뭐를? 가장 큰 걸 선택한다. 가장 큰 투자안을 선택한다. 그러면 가장 큰 투자를 선택하고 나머지는 뭐한다? 배제시킨다. 네? 그래서 두 가지인데 가장 큰 겁니다. 왜? 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항상 가장 큰 투자를 선택한다. 이 부의 극대화 원칙에 따라서 항상 가장 큰 투자를 선택을 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은 A 투자안에 투자했을 경우에 순현가가 1억 원인데 문제는 또 B에 투자했을 경우에 순현가가 3억 원이다. 그럼 이 금액으로 표현해주면 이거 더해주면 4억이 되느냐? 된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A와 B에 함께 동시에 투자했을 경우에 순현가가 4억 원이 돼요. 요 각각 투자했을 경우에 순현가의 합이 A, B에 동시에 투자했을 경우에 순현가의 합과 항상 뭐다? 같게 돼요. 금액으로 표현되니까 항상 같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 뭐라고 하냐? 가치 가산. 요걸로 많이 나오대요. 가치 가산 또는 합산. 가치 가산의 원리가 성립을 해요. 이 가치 가산의 원리가 성립을 하기 때문에 항상 반드시 투자자의 부 재산입니다. 투자자의 재산 부를 뭐한다? 극대화시켜준다. 그래서 항상 투자자의 부를 극대화시켜주는 방법은 순현가법. 딱 기억해야 돼. 자, 그래서 뭐가? 순현가법이 항상 투자자의 부를 극대화하다 보니까 순현가법이 내부 수익률법보다 투자 판단의 이 준거, 평가에 따라서, 평가 기준에 따라서 이론적으로 순현가법이 우월하기 때문에 선호되고 있다. 그 지문도 두 번 출제를 또 했었죠. 자, 순현가법. 요즘 계산보다는 계속 이론으로 말로 출제하기 때문에 이 정도 기본적 사항 정도는 확인하고 우선 들어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순현가법을 응용한 거. 이 순현가법을 응용한 게 두 번째 나오는 거 뭐죠? 수익성 지수법. 원래는 여기서 정답을 물을 수도 있어요. 뭐에서? 개념에서. 개념. 자, 수익성 지수법인데 수익성 지수법은 이 투자안들의 순현재 가치는 같아요. 자, 투자안들의 순현재 가치는 같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자, 투자안이 3개 있다. A, B, C가 있는데 순현재 가치는 전부 1억 원으로서 전부 1억 원은 뭐다? 0보다 크죠. 순현가가 0보다 크면 투자를 채택을 하는데 여러분은 단지 이것만 주어지고 어느 것을 선택을 해야 될지 몰라요. 네? 어느 것을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때 뭐가 다를 경우? 투자 금액 I죠. 이 투자 금액이 다를 경우에 A는 10억, B는 20억, C는 30억 투자했다. 그럼 여러분들은 투자 금액이 적은 뭐를 선택하겠어요? 상식적으로 뭐를? A를 선택을 해야 되겠지. 순현가는 같은데 투자 금액 적은 걸 선택해야지. 그래서 이때 A를 선택을 할 때는 또 다른 거 비교하거든요. 다른 투자 대상과 비교했을 때 A가 상대적으로 어떠한가. 그래서 다른 투자 대상과 비교할 때는 앞에 꼭 뭘 붙인다? 상대적. 여러분 우리 변이계수 배울 때도 다른 투자안과 비교하잖아. 그럼 상대적을 꼭 붙여. 그래서 상대적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야. 다른 투자 대상과 비교합니다. 그럼 A가 B, C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어떠한가. 꼭 상대적이란 말이 들어간다는 걸 꼭 염두에 두시고 뭐가 다를 경우? 투자 금액이 다를 경우. 자, 투자 금액이 다를 경우에는
뭐를 적용한다? 수익성 지수법을 적용을 하죠. 자, 그러면 개념을 출제를 하는데 또 독립적 투자일 경우에 또 개념, 또 무슨 개념이죠? 수익성 지수의 개념. 올해 개념을 이론으로 출제 정답 물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자, 이 부동산 투자로부터 장래 예상되는, 왜 시험에 이걸 많이 출제되냐 그러면요, 시험에 낼 때는요 분모 분자를 바꿔서 출제를 해버려요. 요 분모 분자를 바꿔서 출제, 유입 유출을 바꾼다는 얘기예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를 뭘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로 나누는데,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는 현재 투자 금액인데 요것이죠. 자, 요걸 이렇게 나누어 버려요. 시험 문제는요 항상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거 분모 분자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투자 금액 이론당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유입의 현가인데, 여러분 분모 분자는 비율이잖아요. 분모 분자로 준 비율이에요. 비율일 때는 1을 기준으로 판단해. 여기는 0이 아니다. 뭐다? 1.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0을 기준으로 아니라 1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돼. 1을 기준. 그럼 1보다 크면 현금 유입의 현가가 현재 투자 금액보다 크니까 투자가 이루어지고, 1보다 작으면은 현금 유입의 현가보다 현재 투자 금액이 크니까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1을 기준으로 판단해. 1. 수익성 지수법은 1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 비율로 주어지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수익성 지수가 1이면 얼마? 1이면 곱하기 100 하면 100%죠. 그래서 퍼센티지거든요. 퍼센티지 여기 성립 안 해요. 우리가 A 투자의 수익성 지수와 B 투자의 수익성 지수를 더해주면은 뭐가 돼? A와 B 함께 투자했을 경우 수익성 지수와 같지 않아요. 같이 가산의 원리가, 비율은 성립하지 않아요. 비율은. 그리고 응용을 했죠. 응용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할인율로서 뭐를 적용한다? 여러분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을 현재 가치로 할인할 때 순현가법을 응용한 거기 때문에 또 이것도 할인율로서 뭐를 사용한다? 요구 수익률을 사용한다. 요거는 뭐 상식으로 좀 알아두시고, 자, 우선은 개념이 중요해요. 개념. 그리고 상호 배타적 투자일 경우에는 상호 또 배타적 투자니다. 또 항상 배타적 나오면요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 요거죠.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 중에서도 뭐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큰 투자 중에서 또 뭐 한 것을 가장 큰 또 투자를 선택한다. 네, 또 가장 큰 걸 선택한다. 가장 큰 투자를 선택한다. 상호 배타적. 그럼 가장 큰 걸 선택하면 나머지는 배제시킨다라는 거죠. 자, 나중에 이제 여러분 문제 풀면 요즘 이제 계산 문제보다 여기 이론 나오면요. 이 이론이 최근에 투자 이론에서 보면 상당히 쉬운 난이도 하락 출제예요. 딱 개념만 알면 바로 답이 보여요. 최근 4년 동안 문제를 보면은. 그래서 요즘에 계산 문제 아니고 이론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틀려서 안 돼요. 네? 어떤 분은 여기 막 투자 분석기법 다 포기해버려. 왜? 네? 그러니까 여러분 출제위원들은 여러분 성향을 포기하는 거 알기 때문에 오히려 쉽게 내. 포기하는 건 쉽게, 여러분 공부하는 건 어렵게. 이렇게. 투자를. 그렇게 내고 있어요, 요즘에. 여러분 출제위원 성향을 너무 잘 알아. 요즘에 좀 쉽게 나오니까 틀리지 않도록 합니다. 자, 항상 투자 판단 기준은 기본적으로 다 기억을 해 두시고, 세 번째는 뭐죠? 내부 수익률법. 자, 내부 수익률법인데, 자, 또 작년에 또 개념 투자에 대한 뭐와 투자에 대한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하거든요. 근데 작년에는요, 내부 수익률, 실현 수익률로 출제했어요. 그게 틀린 지문이지. 실현 수익률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니까 판단과 관련 없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그걸 출제했어요.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합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또 매년 출제되는 게 있죠. 시험 지문에 매년 출제되는 것은 내부 수익률의 뭐다? 개념을 출제하지. 내부 수익률의 개념을 매년 출제한다. 자, 내부 수익률은 개념을 보면은 우선은 부동산 투자로부터 장래 예상되는 현금 유입의 뭐죠? 현재 가치. 자,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또 장래 예상되는 현금 또 유출에 있어서의 현재 가치, 현재 투자 금액인데 이것을 서로 같게, 두 가지를 서로 같게 만드는 할인율을 뭐라고 한다? 내부 수익률.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은 왜 순현가법과 내부 수익률법에서 이걸 잘 묻냐하면은 우리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할인율로서 요구 수익률이 아니라 여기는 뭐를? 내부 수익률을 사용한다. 그래서 시험에 많이 출제해요. 여기는 할인율로서 뭐를 사용한다? 요구 수익률이 아니라 무슨 수익률? 내부 수익률. 중요합니다. 할인율로서 요구 수익률이 아닙니다. 내부 수익률을 사용한다. 그럼 왜 그러냐? 또 여기 투자의 판단 시점은 항상 또 무슨 시점? 현재 시점이다. 또 우리 시험에 낼 때 또 여러분에게 뭘로 출제해요? 또 미래 가치, 현금 유입의 미래 가치, 또 현금 유출의 또 뭘로? 미래 가치로 또 출제해버려요. 미래 가치가 아니라 항상 투자의 판단 시점은 현재 시점.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얘기거든요. 1년 후, 여러분 부동산 투자로부터 1년 후에 얼마? 6천만 원의 현금 수입이 발생한다. 여러분 부동산 투자로부터 1년 후에 6천만 원의 현금 수입을 발생한다. 이것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한다. 1년 후니까 몇 스? 1년 후니까 1스. 1승이지. 만약 2년 후 하면 뭐? 여기에 제곱. 3년 후 하면 세제곱. 할인을 한 거니까. 여기에 바로 뭐죠?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그러면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현재 투자 금액이 얼마다? 5천만 원. 현재 투자 금액 5천만 원이에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서로 뭐? 같게 만드는 이 할인율, 요 M을 뭐라고 한다? 요 M을 우리는 내부 수익률. 요 M이 내부 수익률이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때 만약에 여기 세제곱이면 어떻게 돼? 3년 후 때 세제곱이면 M이 몇 개? 3개. 그럼 3개 중에 어느 걸 선택을 해야 되느냐? 내부 수익률. 선택해서 비교했는데 내부 수익률 선택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때는 내부 수익률법을 적용하지 못하고 순현가법을 적용해. 또 요걸 풀었는데요. 내부 수익률이 없을 수도 있어. 네? 내부 수익률. 예를 들어서 여기 제곱이다. 2년 후 때는 뭐? 제곱인데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1 플러스 루트 3의 허수가 나오거든요. 허수는 대소 판별이 안 돼. 예? 이거 크거나 작다, 이게 지금 크거나 작다 비교해야 되는데 대소 판별이 안 돼요. 그래서 허수가 나오면 비교가 안 돼. 그래서 실수에, 또 제곱일 때는 실수에 내부 수익률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은 허수의 내부 수익률이 존재한다는 얘기인데 이때는 내부 수익률법을 적용하지 못하고 이때도 뭐를 적용? 순현가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2개 이상의 복수의 내부 수익률이 존재할 수도 있고 또 실수의 내부 수익률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내부 수익률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은 허수의 내부 수익률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거 만약 계산할 줄 알겠죠? 계산하면 어떻게 돼? 네? 6천만 원. 네, 양면에 뭐를 곱해준? 1 플러스 M. 1승은 뭐 해봐야고, 양면에 곱해주면 되죠? 이렇게. 그럼 5천만 원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럼 5천만 원 나눠주니까 얼마? 5분의 6이죠? 5분의 6은 얼마? 1.2. 1 플러스 M이잖아요. 그럼 M은 얼마?
여기 넘어가면 여기 1.2니까 1 빼니까 얼마? 0.2. 퍼센티지요. 내부 수익률. 수익률 퍼센트에 100을 곱해주니까 몇 프로? 20%.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내부 수익률이 20%다. 예? 그래서 이렇게 수식에서 이제 밑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여러분 여기 제곱일 때는 이제 골치 아프지. 2차 방정식. 세제곱하면 3차 방정식 풀어야 되는데 3차 방정식 풀리면 여러분 미분을 알아야겠죠. 도함수. 예? 3차 방정식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프가 3개. 그럼 하나, 둘, 3개 구해야 돼요. 이렇게 구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해서 하나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2개는 허수가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계산을 이제 하긴 해야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3년, 2년은 안 된다. 왜? 여러분 계산 못한다는 걸 아니까. 내봐야 몇 년? 1년. 내봐야 1년. 그거 내면 좋지 뭐 1년. 그래서 잘 안 내요 계산 문제. 그래서 원래 개념인데 하여튼 개념을 묻습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 또 출제하는 게 있어요. 순현재 가치는 얼마죠? P부에서 I를 뺀데 서로 같으니까 순현가는 얼마? 제로. 순현가가 0이 될 때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은 서로 뭐하다? 같다는 거. 같다. 순현가. 그리고 수익성 지수는 PV를 또 I로 나눈 건데 또 서로 같으니까 얼마? 1.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인데 자 여러분 작년에도 났지만 3년 전에도 냈죠. 최근 2번 출제했거든요. 순현가가 0이면 가정을 했죠. 0이면 2개가 같다는 거예요. 같을 때 수익성 지수는 또 1이 돼요. 또 반대로 수익성 지수가 또 1이 되면 여기 1이면 요 2개가 서로 같거든요. 그럼 또 순현가는 얼마가 돼? 0이다. 다 같은 지문인데 여러분 요 지문 다 같은 말인데 요 위에 있는 요 지문이 작년에 또 출제했어요. 작년에 요 위에 있는 밑줄 친 지문이 2번 최근에 3년 전하고 작년에 또 출제한 지문. 응용을 해버렸죠. 그래서 내부 수익률은 여러분 저기 요구 수익률은 투자한 바깥에서 주어진 수익률로서 요구 수익률은 우리 저번 시간에 투자 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주관적 수익률이야. 투자 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주관적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이지만은 내부 수익률은 내부야. 투자한 그 자체 투자한 그 자체 내부에서 장래 예상되는 기대 수익률입니다. 내부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장래 예상되는 연평균 수익률이 무슨 수익률? 여러분 1년 평균 10% 나온다. 그게 바로 내부 수익률이야. 장래 예상되는 연평균 수익률입니다. 그럼 내부 수익률은 무슨 수익률? 우리는 내부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이죠. 그러면은 뭐와 비교한다? 내부 수익률과 뭐를 비교해요?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서 투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 내부 수익률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죠. 내부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인데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은 투자를 채택하고 요구 수익률보다 작으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작년 시험에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야 되는데 작년에 뭘로 출제했다는 얘기예요? 실현 수익률로 출제를 했다는 거지. 실현 수익률은 관계없어요. 투자 판단은 투자가 이루어지기 전이에요. 그래서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상호 배타적 투자입니다. 자, 상호 배타적 투자일 경우에는 또 어떤 경우? 내부 수익률이 또 요구 수익률보다 큰 투자 중에서도 뭐를 선택한다? 가장 또 큰 투자를 선택한다. 가장 큰 투자를 선택하고 나머지는 배제시킨다. 자, 그리고 내부 수익률법에서도 수익률도 비율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A 투자의 내부 수익률이 10%, B 투자의 내부 수익률이 20% 더해주면은 A와 B에 함께 투자했을 경우에 내부 수익률이 30%가 되느냐? 안 되죠. 몇 프로 돼? 보통 10, 한 몇 프로 나오겠지. 같이
가산의 원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 수익률, 비율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같이 가산의 원리가 성립하지 않으면요 투자자의 부를 항상 극대화시켜주지 않습니다. 투자자의 부를 항상 극대화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의 부를 항상 극대화시켜주는 순현가법이 이론적으로 우월하다는 거죠. 자, 우선은 요 개념에서 하여튼 출제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개념 정도는 알겠죠? 이제 계산 문제는 생각하지 말고 개념 특징에서 출제한다. 자, 비율 분석법은 계산 문제가 또 출제를 하죠. 어림세법과 비율 분석법을 묶어서 계산 문제를 많이 내는데 보통 우리가 이론 포함해서 2문제 정도, 어림세법과 비율 분석법 포함해서 2문제 또 출제를 하는데, 자, 비율 분석법 135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은, 자, 비율 분석법에서 매년 출제되는 용어, 우선 대부 비율. 자, 뉴스 신문에 보면은 또 뭘로 출제를 많이 하죠? 담보 인정 비율로 많이 나오고, 또 뭘로 나오죠? 우리 2년 전에는 또 저당 비율로도 출제를 했었죠. 대부 비율은 저당 비율이라고도 하며, 또 융자 비율, 대출 비율, 다 같은 말인데, 계산 문제를 풀 때 보면 꼭 관란에 뭐를 적어줘요? LTV를 적어주죠. 자, 부동산 가격에 대한 뭐의 비율? 대출금. 여러분 시험에는 융자액으로도 출제했거든요. 2년 전에 융자액이 바로 뭐야? 대출금이지 뭐. 자, 여러분 부동산 가격이 현재 10억 원인데 대부 비율이 40%면 얼마? 10억에 40%인 대출은 4억까지 가능해요. 근데 만약에 대부 비율이 70%로 높아지면은 10억에 얼마? 70%인 7억까지 융자가 가능하죠. 그래서 대부 비율이 40%에서 70% 높아진다. 이렇게 대부 비율이 높을수록 대출금이 이전보다 더 많아지니까 원리금 상환 부담은 높아지죠. 이전보다. 그래서 채무가 불이행될 가능성이 커져요. 그래서 자, 대부 비율이 높을수록 채무 불이행 시에는 금융기관은 대출 원금 회수하기가 이전보다 곤란해진다. 높을수록입니다. 자, 그걸 하나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10억에 대출을 얼마 받았다? 7억 원을 받았어요. 70%.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침체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이 급락을 했어요. 10억이 얼마 될 수 있어요? 6억이 됐어요. 그러면 6억에 7억이니까 얼마? 100%를 넘어갈 수도 있어. 그래서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동산 가격이 급락할 경우에는 대부 비율이 100%를 초과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2007년 전 세계 금융위기가 온 것이 미국의 대부 비율이 120%를 초과해서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사태입니다. 하여튼 부동산이 문제예요. 전 세계 금융위기를 옵니다. 버블이 제일 많이 끼거든요. 부동산이. 버블 아시죠? 거품. 버블 경제. 거품 경제. 이 거품이 있다가 꺼지면 경제가 이제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자, 대부 비율이란 용어. 자, 또 대부 비율과 더불어서 대부 비율은 뭐를 중심?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얼마 융자 받을 거냐. 그래서 이거는 뭐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을 중심. 부동산 가격, 자산 가치죠. 부동산 가격은 자산 가치 또는 시장 가치라고 해.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또는 자산 가치, 시장 가치를 중심으로 대출 얼마 받을 수 있느냐? 대출 규모를 결정. 부동산 가격을 중심으로 대출 규모를 결정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부채 비율은, 자, 부채 비율은 또 2년 전에 정답 물었는데,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총 투자 금액에서 남의 돈, 타인 자본, 부채를 얼마 조달하냐에 따라서 내가 투자 금액이 달라져요. 자기 자본, 지분인데 여러분 2년 전에는 요걸 출제했었죠. 지분에 대한 부채 비율인데 그때는 바꿨죠. 분모분자 부채에 대한 지분으로 출제했어요. 분모분자 잘 바꿉니다. 자, 이때 이것은 자기 자본은 우리는 재무 상태표상의 자본에 있어서의 총계, 위에는 부채의 총계입니다. 자, 재무 상태표에서는 이 자산의 총계는 뭐와 우리는 부채의 총계와 자본의 뭐를 총계를 더해준 게 요거죠. 재무상태표상 요거는 항상 성립해요. 자, 우선은 부채의 비율인데, 자, 예를 들어서, 자, 대출금. 자, 여러분, 대출을 5억 받았어요. 자, 부동산 가격은 예를 들어서 10억인데, 10억에 5억을 융자받으면 얼마? 10억에 5억을 융자받으면 내가 투자한 금액 5억이에요. 5분의 5니까 1이죠. 1이니까 얼마가 돼? 100%가 되겠지. 대부비율은 얼마? 50%지만 여기는 몇 프로? 100%가 돼.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2년 전에 이렇게 냈거든요. 대부 비율이 50%이면 부채 비율은 100%가 된다. 맞는 지문이죠? 맞아요. 요거 두 개 더하면 150%네요. 100%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것은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을 더해주면 100%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뭐가 100%가 되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자기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 지분 비율과 부동산 가격에서 타인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을 더해주면 이게 1. 이게 1이에요. 요 값이 1. 요것은 우리 투자론에서 화폐 시험 같이 해서 배웠어요. 자, 그래서 요 두 개 더한 건 100%가 되는 건 아닙니다. 자, 여러분 8억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대출금 중에서 10억에서 8억 받으면 대부비율은 80%. 8억을 융자 받으면 10억에서 8억을 빼 내가 투자한 금액은 2억. 8억에서 2억 나눠주니까 얼마? 400%가 되겠지. 자, 그러면은 얼마? 여기 몇 프로? 30%가 증가했어. 30%. 대부 비율은 30% 증가했는데 부채 비율은 동일한 3억 증가했지만 부채 비율은 몇 프로? 300% 증가했어. 야, 벌써 100% 차이네. 10배 차이잖아, 10배. 그래서 대부 비율이 높을수록 부채 비율은 더 급격히 증가한다. 대부 비율이 높을수록 부채 비율은 더 급격히 증가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업으로 하여금 부채 비율이 200% 이하로 낮추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여러분 기업에서, 여러분 가게, 여러분 집에서도 그렇고 기업도 요거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걸 보거든요. 부채 비율. 부채 비율이 너무 높으면요, 문제가 생겨요. 자, 우선은 이 부채 비율이라는 용어 하나 기억해 두시고, 또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는 용어 있어요. 자, 총부채 상환 비율 보면은 소득 대비 부채 비율, 또는 차주는 차입자라고 해요. 차입자의 상환 능력인데, 이걸 꼭 관련해 또 뭘로 쓰죠? DTI. 이걸 뭐를 중시해? 차입자의 소득. 이 차입자의 소득을 중심으로 또 뭐를 결정하겠다? 대출 규모를 결정한다. 차입자의 소득을 중심으로 대출 규모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입자의 소득하면 연간 소득이겠죠. 차입자의 소득에서 우리는 연간 주택담보대출 받았을 때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 이때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뭐 받았을 경우에? 주택담보대출. 그러니까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 그 담보대출에 대한 연간 원리금 상환액.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낼 때는 요걸 내거든요. LTV와
DTI 두 가지 대출 승인 기준. 자, 이 두 가지 금융기관 여러분 대출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요걸 보는 거예요. 금융에서 요 두 가지 대출 승인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주는 대출 가능한 금액 얼마냐. 요걸 우리는 출제를 해줘. 대출 가능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얼마냐. 이걸 계속 출제하는데 요 두 가지는 뭐에서 적용하죠? 주거용 부동산. 여러분 아파트와 같은 주거용 부동산 대출 받을 때 우리는 LTV, DTI를 결정하는데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제 물으면 설명해 주세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우리가 뎁트, 서비스 레이쇼죠. DSR. 또 이것도 똑같아요. 차입자의 연간 소득에 대해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문제는 여기서 이 원리금 상환액은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라 여러분이 받은 모든 대출이, 여러분 신용대출이든 자동차 리스 대출이든 뭐 할부든 뭐 하여튼 여러분이 대출받은 모든 금액에 대한 연간 원리금 상환액. 지금 금융기관에서 뭐를 적용하고 있다? 현재 DSR을. 요것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요걸 적용해서 여러분 대출을 더 어떻게 돼요?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요. DSR을 적용하고 있죠. 자, 우선은 총부채 상환 비율 136페이지 3번까지 설명했고요. 자, 4번부터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